안녕하세요. 뒤 5개월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입을 준비해야 될지,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분류해서 수능과 내신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3 수험생들은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눈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아이들 스스로는 표현을 잘 안 하지만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고3이라는 자체만으로. 근데 그걸 옆에 보고 있는 부모님들은 더 죽을 맛입니다. 아주 속이 뒤집어지죠. 공부는 더럽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또 대학은 어디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많이들 힘든 시기가 고3 시기가 아닐까. 네, 그래서 집안 분위기도 많이 좀 어둡고, 네, 그렇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부터 준비를 해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는데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학생부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분석. 그래서 나의 현재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딘데 그러면 내가 거길 진짜 갈 수 있는지. 만약 못 간다면은 뭐 다른 차선으로 그 다음 대학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 대학은 어딘지. 네, 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잘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등급에 따른 대입 준비인데요. 학생부 교과 등급이 1, 2등급인 거고요. 여기는 3등급이고 여기는 4, 5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수능 등급이 1, 2등급, 3등급, 4, 5등급입니다. 물론 지금 교과 등급이 난 6등급, 7등급인데 나는 수능이 6등급, 7등급인데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은 뭐 대입 준비를 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예, 이런 아이들은 또 더 특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요 등급에 뭐 하나는 걸릴 거기 때문에 예,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도 1, 2등급이고 수능도 1, 2등급인 아이입니다. 옆집 아이인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아이죠. 굉장히 부러운 아이인데 수시, 정시 모두 고려해야 될 아이고요. 교과, 종합, 수능 전형, 그러니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수능 정시까지 다 노려서 준비를 하면 좋겠죠. 예, 이 학생들은 사실은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특별히 신경 쓰는 아이들이고요. 아이 스스로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진 않지만 아마 근데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정확한 분석 이런 것들이 더 세밀하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교과는 1, 2등급인데 수능이 3등급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수능 수시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을 좀 노리면서 요 수능 등급의 수시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평균 3등급이면은 최저 학력 기준에 만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과 종합전형을 노리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교과 등급이 1, 2등급이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정시로 가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시에 좀 더 집중해야겠죠. 그리고 1, 2등급인데 4, 5등급인 아이들 좀 극히 드물긴 하지만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수시 최저가 없는 교과 종합 전형에 집중해서 수시에 올인할 수밖에 없겠죠. 1, 2등급이니까. 네, 그래서 수능에 대한 불리함을 없애는 건데 물론 두 과목 합 5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수시 최저를 맞추면 좋겠지만 혹시 그게 어렵다면 수시 최저가 없는 교과 종합 전형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은 3등급인데 수능 1, 2등급인 학생들. 이런 아이들은 정시 모집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아무래도 수능 점수가 교과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또는 논술 또는 수능으로 정시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교과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3등급이고 3등급 학생들, 이런 학생들 꽤 많이 있습니다. 교과가 3등급이고 수능이 3등급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수시 정시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수시 정시를 다 고려해야 될 아이들인데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까지 같이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정시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수시 합격할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교과 3등급이고 수능이 4, 5등급인 아이들은 아무래도 교과 성적은 그래도 수능에서 우수하니까 수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능 4, 5등급은 사실 인서울대학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 주요 15개 대학교를 지금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두 과목만 선택적으로 다른 거 다 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두 과목, 특히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죠. 탐구 한 과목만 붙잡고 그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한 과목 붙잡아서 합 5등급을 만드는 게 최상입니다. 네, 그래서 수시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교과전형으로 해서 서울 5개 대학교 아까 펑크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학생부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7월 초에 기말고사 끝나면 7월, 8월 2달 동안 학생부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수시에 올인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4, 5등급, 교과가 4, 5등급이고 수능 1, 2등급 학생들은 아무래도 정시에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교과가 불리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렵고요. 종합 전형으로 쓰는데 물론 수능보다 정시보다 좋은 학교를 써야 돼. 만약에 내가 수능 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점수가 좀 떨어질 수 있으면 보험상 들 수 있는 학교를 쓸 수는 있어요. 수시에. 하지만은 수능 이후에 있는 면접이나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보험상 들어놓긴 하지만 수능을 잘 보면 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가 4, 5등급이면서 수능이 3등급인 학생들은 정시에 집중해야겠죠. 아무래도 3등급이면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정시로 조금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시에서는 그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좋은 학교나 정시에 갈 수 있는 학교만한 점수대의 학교가 있다면 종합전형으로도 지원해 볼 만은 합니다. 네, 그 다음에 4, 5등급이고 4, 5등급 최악일 수 있는데요. 교과도 4, 5등급이고 수능도 4, 5등급이야. 근데 이런 애들 사실 되게 많죠. 이런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난 정시에 집중할 거야.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정시가 올해 같은 경우에 또 확대가 되었고요. 15개 대학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에서 뽑지 않은 미등록 인원 아이들을 정시로 이월시키는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대개 5% 이상은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정시에 집중해서 남아있는 11월까지 네, 앞으로 5개월 남아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내가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해서 높일 것인가. 그다음에 모집 단위별, 학과에 따라서 반영 비율, 반영 과목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준비를 하면 선택과 집중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입 전략의 핵심은 일단 나의 강점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교과가 우수한지, 비교과가 괜찮은지, 또는 수능으로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에 목표 가능 대학과 학과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일단은 내가 가능성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찾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준비를 하면 사실은 대학을 가는 데서 같은 점수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으로 준비할 필요가 또 있겠죠. 네, 목표 가능한 대학에 내가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수시와 정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교과, 비교과, 수능을 대비를 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예, 교과 같으면은 7월 초에 이제 기말고사로 끝날 거고요. 비교과는 8월 말에 끝날 거고요. 수능은 11월 달에 끝납니다. 네, 그래서 비교과, 비교과, 수능을 지금은 교과에 집중할 때고 교과가 끝나면 비교과에 집중하고 그 수능은 계속 지금부터 11월까지 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럼 올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대입 변화에 따른 지원 전략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혹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점수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합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요 대입 변화에 대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문이과가 통합됐다라는 거하고 수능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작년을 기준으로 2021년 수능과 2022년 수능을 비교해 보면은 2021년 수능은 국어가 독서, 문학, 합법과 자문, 언어 요 네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냈는데 올해부터는 독서, 문학은 공통이고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는 문이과 상관하지 않고 합법 작문을 선택할 수 있고 언어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과는 수원, 확통, 미적분이었고 문과는 수원, 수투, 확통 이게 시험 범위였거든요. 수능의 범위였는데 올해부터는 수원, 수투는 공통이고 확통,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문과 학생들이 확통,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는데 이게 큰 영향을 준 게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우리 학교는 자연계열로 오려면 미적분과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대개 이걸 선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과목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월, 4월, 그 다음에 6월 모평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서 언어 매체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에요. 왜냐하면 문법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법이 좀 어려워서 언어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의 원점수가 화법 작문보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언어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의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과목 선택에 대한 유불리를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조정점수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공통과목, 독서, 문학, 수원수투의 공통과목의 점수를 가지고 선택한 과목들이 혹시 어려웠어? 점수가 잘 안 좋아? 그러면 이 과목을 조정해서 표준점수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과목이 어려운 아이들, 시험을 평균이 좀 떨어지는 과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내가 독서문학이나 수원수투 이렇게 공통 과목을 잘 본 아이들이 표준점수를 더 높게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어 매체의 원점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표준점수 100분을 받기 때문에 화법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의 원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언어 매체에 선택한 아이들이 전혀 불리하지 않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수학으로 적용되면 어떤 현상이 냐면 확통과 미적분, 기하 중에 상대적으로 쉬운 게 확통이거든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는 거고 오히려 지금 유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 1등급, 그러니까는 수학을 요번에 1등급 받은 아이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1등급의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은 20%도 안 됩니다. 80% 이상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만큼 상위권 아이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다는 얘기니까 문과 아이들의 등급이, 수능의 등급이 이과에서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최저의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문과 학생들은 최저를 맞춘다면 올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죠. 내가 몇 과목 선택해서 최저 기준을 맞추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과가 나아져서 이과 학생들이 이게 미적분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6월 모평 끝나고 9월, 11월에 실제 수능에서는 문과가 보는 수원, 수투, 확통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이과 아이들이. 그런데 올해는 그런 현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작년처럼 확통으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좀 더 유리해졌기 때문에, 예, 요거에서 점수를 보정받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확통을 선택한 문과 상위권 아이들이 미적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통을 선택한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는 한번 내가 미적분으로 넘어갔을 때 내 표준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백분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유불리를 좀 따져서 미적분으로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확통과 미적분, 기하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선택하는 게 지금 미적분으로 되어 있고요. 기하는 좀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네, 그리고 탐구도 예전에는 이과는 과탐중에서 두 과목이고 문과는 사탐중에서 두 과목인데 올해부터는 사탐, 과탐 통합해서, 네, 통합해서 두 과목이죠. 사탐에서 하나, 과탐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데 지금 서울에는 주요 대학교는 대부분 다 과탐에서만 자연계열 우리 학교 자연계열 지원시에는 과탐 두 과목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과 애들은 되게 과탐을 선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2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상대평가였는데 올해는 절대평가가 됐죠. 서울대학교를 지원할 경우에는 서울대 문과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2외국 한 분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은 과탐2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탐2를 선택할 때는 동일 계열의 2 과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물리1과 물리2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물리1과 화학2 이렇게 다른 계열의 2 과목을 선택해야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서울대 지원 시에는 인정을 유의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EBS 연계율이 70%에서 50% 축소했다. 예,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EBS 연계율이 높았을 때는 EBS 문제를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EBS에 대한 50% 축소됨으로써 아이들이 훨씬 더 공부하기에는 유리해졌다, 불리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지금 예전에는 달달달 외워서 들어가는 종목도 있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응용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절대평가에 대한 점수를 제가 팁으로 갖고 왔는데 영어는 이제 90점이 1등급이죠. 8점이 2등급이고 이렇게 절대평가로 되어 있고요. 한국사는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 1등급, 35점이면 2등급, 30점이면 3등급이고요. 25점, 절반 맞으면 4등급입니다.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사 3등급이면 뭐 만점 처리해주기 때문에 3등급 정도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연대하고 고려대 자연계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해주고 대부분 대학들이 3, 4등급이면 거의 만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국사는 30점이나 25점, 절반 이상만 맞으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점 만점에. 근데 제2외국어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50점 만점에 45점 1등급이에요. 예, 한국사와 좀 다르죠? 4점 2등급이고. 그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평가로 하는 등급은 국어, 수학, 사탐, 가탐인데 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 가탐으로 대체해 줬었는데 작년까지. 올해는 제2외국어가 지금 절대평가로 가면서 상대평가로 하는 사탐과 가탐을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대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제2외국어나 한문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인문계열에서.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령 인구의 감소가 올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아까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통해서 문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등급 커트라인이 떨어진다. 이렇게 됐고요. 또 학령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자연계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등급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교과 등급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줄어들었느냐. 2019년도 59만 4천 명의 수능 응시자고요. 54만 8천 명이 2020년 응시자인데 작년에 49만 3천 명이었습니다. 올해 48만 명이나 49만 명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왜냐면은 03년생이 고3이거든요. 03년생이 02년생보다 좀 더 많아요. 출생 인원수가. 예, 그래서 이 인원수는 작년하고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었냐면 4년제 모집 정원 플러스 전문대 모집 정원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모집 정원이 50만 명인데 수능 응시자가 50만 명보다 작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모든 학생이 대학을 다 갈 수 있다는 거고 미달난 대학들이 많다는 건데 어느 대학들을 위주입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교부터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정시 모집에서 대학마다 일부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 50만 원씩 장학금 주겠다. 전액 장학금 이렇게 거는 학교도 있었고 태블릿 PC를 지원 다 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학 자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을 내가 왜 가야 되지? 대학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을 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대학을 이제는 대학 자체보다는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고 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재학생들의 비율이 줄고 있다는 거고요. 재생들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전체 인원수는 줄었지만 졸업생들도 줄었고 재학생들도 줄었지만 검정고시 학생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검정고시가 예전에는 좀 집안이 좀 불우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문제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했다면 지금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검정고시를 준비를 한다. 그래서 검정고시 출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서울대, 연대, 고대를 포함해서 사회권 대학에서 검정고시 학생들의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약학대학교 학부 모집입니다. 약학대학교가 전국 37개 교에서 정원 1,753명을 모집을 하거든요. 원래 작년까지는 약학대학을 어떻게 했냐면 2+4 체제. 그래서 2년은 학부, 4년은 대학원 과정. 그래서 약학대학원,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거를 아예 그러니까 일반 학부에서 그냥 뽑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뽑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학대학을 이제 대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753명이라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이게 어느 점은 인기 있는 상위 계열 쪽이라는 거죠. 자연계 상위 계열. 그래서 의학 계열을 선호하는 재생과 방생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재생과 방생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생들이 서울권에는 약대로 이동할 것이다. 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이제 그러면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합격한 아이들이 서울대권 약대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정원 내에 1,753명이라는 그 인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전체 인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753에 굉장히 큰 인원이에요. 이것도 최상위권 아이들에 대한 모집 인원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아이들이 이렇게 더 인원이 늘어나서 파이가 늘어나서 아이를 더 뽑는다 그러면 그 밑에도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겠죠. 서울대 자연계열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여기 이쪽 서울대 자연계열 쪽에 합격선이 조금 더 내려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 약대와 서울권 상위대학 중에서 아이들이 선택 여부를 갖고 고민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 상위권 대학의 아이들 합격선이 예전에 합격했던 아이들이 지방 약대로 움직인다면 또 서울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쪽이 또 합격선이 좀 떨어지겠죠. 이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올해 자연계열 쪽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입시가 될 수 있다. 예, 물론 준비한 자들의 것이겠지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온 건 뭐냐면 6월 모평 기준으로 원점수 기준으로서 컷라인입니다. 그래서 국수탐 기준에서 원점수 300점 만점에 지금 보시면 서울대학교 약학계열이 280점 이 정도 기준인데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요 학과들하고 비교가 되겠죠.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나 서울대 바이오시스템 소재공학부는 270점 선인데 요 선이 바로 이대라는 성균관대 중앙대 약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비인기학과의 학생들이 중대나 성균관대 이대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그 연쇄적으로 연대나 고대도 다 영향을 미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연대하고 고대, 여기 보시면 이 학과들 연세대학교 글로벌 융합이나 고대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고대 수학과 요 점수대가 바로 카톨릭대, 동국대, 숙대, 아주대 약학과 커트라인이거든요. 요 아이들도 여기로 움직일 거고, 그럼 그 밑에 그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보시면 연세대학교 비인기학과, 고려대 비인기학과가 지방대에 있는 약학과랑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서울에서 서울 주요 15개 대학교의 자연계열의 합격선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자연계열의 합격선이 작년하고 다르다. 예, 그래서 작년 데이터만 가지고 학교를 생각을 하면 오히려 하향 지원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잘 하셔서 올해 좋은 학교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